과거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주변 모임에서 한 번씩 겪어보신 적 있죠? 자동차 업계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모델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나타와 K5에 치여 소수의 마니아들에게만 사랑받았지만 신형으로 환골탈태하면서 단숨에 주류로 자리잡았던 차.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까지 치료하는 의료기 한국 GM 쉐보레의 처음이자 마지막 중형 세단 말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인 말리부는 캘리포니아 LA 서부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 지역에서 따왔습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는 이 해안가가 바로 말리부였죠. 사실 말리부는 우리나라 도로 위를 함께 누빈 대형 세단 임팔라와 마찬가지로 1세대 모델이 무려 1964년 등장했을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투도어 하드탑부터 4도어 세단과 스테이션 웨건, 컨버터블까지 다양한 파생 모델이 함께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 성격이 상당히 달라졌고 우리가 알아볼 전륜구동 중형 세단으로서의 말리부는 1997년 부활한 이 5세대 모델부터 시작됐죠. 마치 과거의 코란도와 지금 코란도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듯 이 말리부 역시 이름 빼고는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이 모난 구석 없고 가격까지 저렴한 일본산 중형 세단이 패밀리카 시장을 장악했고 말리부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무난한 차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랜 시간 미국인들의 삶과 함께 해온 말리부라는 이름값 덕분에 나름 쏠쏠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나마 2008년 출시된 7세대 모델부터 다양한 편의 장비와 잘 다듬어진 디자인으로 그의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중형 세단 시장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 구형 말리부들은 주한미군의 이삿짐으로 국내에도 드문드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말리부 해변에도 가끔은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2008년 금융위기의 거센 파도는 으리으리하던 GM도 무너뜨렸고 공룡처럼 몸집을 불려왔던 탓에 다시 일어나기도 버거웠던 GM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 핵심 브랜드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많은 브랜드와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라인업을 정리했습니다. 건물이 팔립니다. 우리나라도 남일은 아니었죠. 비교적 최근에 인수된 GM대우는 다행히 매각이나 철수가 아닌 GM의 소형차 생산기지이자 동아시아 전략기지 역할을 맡아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한국 GM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중형 세단 개발을 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고대하던 토스카의 후속은 GM 계열사의 중형 세단을 들여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왕 들여오는 거 독일 오펠의 중형 세단 인시그니아를 간절히 바라는 소비자들이 많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GM대우 브랜드가 역사 너머로 사라지고 쉐보레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당연하게도 쉐보레 로고를 단 이 차가 후속으로 결정됐죠. (2011년) 열띤 기대 속에 한국 GM 쉐보레의 첫 번째 중형 세단 말리부가 등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었지만 무려 8세대에 이르는 모델이었죠. 외관은 앞서 출시된 라세티 프리미어, 올란도와 마찬가지로 당시 쉐보레 모델 특유의 각이 살아있는 다부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아 K5가 화려함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이쪽은 묵직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죠. 소나타를 압도하는 전장과 전폭에 굵은 선과 면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더해지니 차급 이상으로 듬직해 보였고 박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이 단단해 보였어요. 측면도 두툼한 C필러,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로 전면부의 든든함을 이어갔습니다. 넉넉한 휠하우스 덕에 휠이 작은 하위 트림 모델들은 조금 볼품없어 보였지만요. 여기에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과 트랜스포머 범블비로 익숙해진 스포츠카 카마로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을 이식한 후면부로 투박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었던 외관을 나름 스포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최상위 모델에는 블랙 베젤 헤드램프와 블랙 포인트를 더한 18인치 휠, 2.4L 모델에 한해 듀얼 머플러를 적용하면서 남다른 분위기를 뽐내기도 했죠. 한편 무슨 이유였는지 공개 당시에는 장착했던 LED 테일램프를 빼놓은 채 출시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사각형 LED 테일램프를 추가했습니다. 벌브 타입 램프의 디자인도 예뻤지만 LED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건담 로봇 같은 말리부의 생김새는 날카롭지만 유려한 곡선을 사용해 유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소나타와 대비되며 중후한 패밀리카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어요.
앞서 세대 교체를 통해 경쟁차가 지나치게 젊어졌기 때문에 이에 거부감이 있었던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시그니아만큼 유려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형제 모델인 만큼 은은하게 비슷한 분위기를 뽐냈고 보다 다부진 매력이 돋보이는 외관이었죠. 또 GM의 디자인 언어를 반영했던 토스카와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 토스카는 GM 대우 시절부터 수출형 쉐보레 그릴로 바꾸는 드레스업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후속 모델이라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내 역시 최신 쉐보레 차량과 궤를 함께하는 좌우 대칭 듀얼 콕핏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각형 실린더 타입 계기판 역시 카마로에서 이어진 디테일이었고, 안쪽에 컬러 LCD 정보창을 추가해 기능과 개성을 동시에 잡았죠. 중앙에 자리한 거대한 핫도그 타원형 패널 위에 에어벤트부터 인포테인먼트, 공조장치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고, 은은한 푸른색 조명을 더해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앞서 토스카에서 주구장창 받아왔던 인테리어의 지적을 만회하고자 각종 소재를 고급화하면서 차급에 걸맞는 감성 품질도 갖췄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저 저렴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지적을 받았던 토스카와 달리 질감을 살린 소재로 마감해 만졌을 때 느낌, 흠집과 오염에도 대응했어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그 차이가 분명했죠. 다만 에어벤트를 인포테인먼트 화면 위에 올린 것만큼은 올드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화면 위치 자체를 높게 설정해 시인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분명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죠. 터치 스크린을 통째로 열어 수납 공간을 제공하는 깨알같은 애교로 만회하긴 했지만요. 내비게이션은 전작 토스카의 것을 그대로 이식해 길안넷이 짜증을 유발했지만 9개 스피커의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의 좋은 음질로 달래줬습니다. 또 인피니티 오디오와 후방 카메라, 터치 스크린만 한데 묶어 별도의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꽉 찬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애프터마켓 장인들의 손을 빌리기도 수월했고요. 이 옵션은 후에 마이링크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죠. 이 밖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 메모리 시트,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크루즈 컨트롤과 동급에서 유일한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 전작 토스카 대비 다양한 편의 장비를 적용하고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졌지만 쉐보레 특유의 어딘가 나사 하나 풀린 듯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는 통화 기능만 제공해 무선으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었고, 경쟁차에는 있던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등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의장비를 갖추지 않아 사양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다는 건 역시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죠. 또 공간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묵직하게 닫히는 도어와 탑승객을 감싸는 랩 어라운드 인테리어는 나와 가족을 지켜줄 것만 같은 든든한 안정감을 줬지만 경우에 따라 갑갑하게 느껴졌고, 실제로 동급 대비 좁은 뒷좌석 공간은 패밀리카로 쓰이는 차급의 특성을 떠올리면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경쟁차가 동급에서도 실내 공간을 잘 뽑기로 유명한 현대 기아차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좁게 느껴졌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좁았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무난한 공간이었고, 널찍한 트렁크는 중형 세단에는 흔치 않은 뒷좌석 6대4 폴딩 기능까지 기본으로 갖춰 적재 공간만큼은 동급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기능인 비상등 버튼이 마치 까먹었다가 생각나서 추가한 듯 아주 불편한 위치에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미국에서는 이 버튼 쓸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지 이후 출시된 다른 쉐보레 차량들도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2.0, 2.4리터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경쟁차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전 토스카에 쓰인 직렬 6기통 XK 엔진의 부드러운 엔진 질감을 기억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풍절음과 하부 소음이 크게 개선돼 동급에선 가장 정숙한 편이었고, 물렁하기만 했던 토스카와 달리 탄탄한 하체에서 비롯된 묵직한 주행 질감과 고속주행 안정성, 쫀득한 조향감 등 소위 뛰어난 기본기를 선보이면서 한층 진보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낮은 출력. 주력 모델의 페이퍼 스펙 자체도 경쟁차 중 가장 뒤처지는 데다 묵직한 주행 질감만큼이나 실제로 동급 대비 공차 중량이 꽤나 무거운 편이었기 때문에 가속이 굼떴고 운행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는 당연히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우차 시절부터 이어져온 나쁜 연비 이미지를 그대로 물려받게 됐죠. 2.0 엔진의 245mm의 18인치 타이어는 확실히 오버스펙이었습니다. 또 보령 미션도 말썽이었습니다.
정속 및 고속 주행이 잦은 외곽이나 지방 도시의 주행 환경에서는 6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적었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 특성상 원하는 타이밍에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속 주행 시 불쾌한 변속 충격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주행 환경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2013년형 모델부터 일부 부품과 로직을 개선한 2세대 변속기를 제공하면서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요. 무엇보다 기어를 수동 조작할 때 레버 위에 자리한 버튼을 좌우로 눌러야 하는 일명 엄지 버튼은 자동차 전문 매체와 소비자가 입을 모아 비판한 부분이었습니다. 경쟁차는 패들 시프트까지 달고 나오는 판에 기어 레버를 직접 움직이는 직관적인 방식에 비해서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구성이었어요. 심지어 현재까지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욕을 먹고 있는데 설계팀에 특이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있는 건지 모델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른 게 코미디죠. 한편 2013년형부터 LPG 모델이 추가됐는데요. 연비에 안 좋은 건 자명했고 애초에 기본 가격 자체가 비싸 당연하게도 판매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별개로 말리부는 초반부터 택시 모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장애인용 모델과 렌터카로만 판매했습니다. 바로 이미지 때문이었는데요. 어차피 택시로 내놨어도 뒷좌석이 좁아서 많이 안 팔려. 택시로 인기를 끌면 가혹한 운행 환경을 견디는 내구성과 정비성, 편안한 승차감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도로에 질비한 값싼 영업용 차량 이미지 또한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자가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덕분에 도로에 종종 보이는 말리부가 돋보이긴 했고 그 대안으로 7인승 MPV 올란도를 대신 투입하면서 말리부 택시의 빈자리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올란도 편을 참고해주세요. 2014년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뒷좌석 에어벤트랑 후측 반경고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안전장치를 추가했고 무엇보다 오펠제 2.0L 디젤 엔진을 얹은 모델을 선보여 가솔린 모델의 답답한 출력과 터보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이 디젤로나마 달래줬습니다.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보다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했고 경쾌한 출력과 뛰어난 연비가 특유의 주행 안정성과 시너지를 일으켜 중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는 오너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 사이 수입차를 중심으로 디젤 세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해소되었고 가솔린 모델의 답답함에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디젤을 선택하면서 꽤나 많은 판매량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앞좌석 열선 시트가 얼마 안가 제멋대로 꺼지거나 장마철만 되면 울고 있는 헤드램프 같은 소소한 잔고장, 엔진 타이밍 체인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7만 킬로미터를 전후해 엔진 경고 등과 ESP 점검 메시지, 주행이나 정차 시 차량이 떨리는 부조 현상을 동반하는 엔진 실화라는 만만치 않은 고질병이 있다고 하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리부는 쉐보레 로고를 달고 정식 출시된 첫 번째 중형차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성적은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출시 이듬해인 2012년 국내 누적 판매량은 13,210대, 상품성을 크게 개선한 2014년에는 19,000여 대를 기록했어요. 물론 토스카보다는 나은 판매량이었고 출시 초 오로지 가솔린 모델만 판매했던 것, 가격이 이전 토스카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데다 동급에서도 비싼 편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중형 세단 특성상 법인이나 렌트카, 택시 등 플립 판매 비중이 큰데 이것을 포기한 말리부의 판매량이 많을 리가 없었죠. 여담으로 북미에서는 2013년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외관을 일부 수정하고 상품성을 개선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판매됐지만 국내 사양은 초기형의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리 현지 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고 부품 역시 현지에서 거의 다 조달을 한다지만 의뢰 신형 모델을 내놓으면 통일을 하게 마련인데 한국 모델만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는 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8세대 말리부는 GM의 눈물겨운 구조조정 이후 글로벌 중형차를 표방하며 등장한 모델답게 어느 누가 타더라도 만족할 만한 준수한 상품성으로 무장했고 쉐보레 브랜드가 자리한 6개 대륙, 100여 개 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견뎌내기 위해 겉모습만큼이나 묵직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질리지 않는 담백한 디자인, 일단 한번 타보면 경쟁차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수입차에서나 경험할 법한 세련된 주행 감각을 제공했어요. 브랜드 출범 당시부터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발맞춰 생김새에 걸맞게 실제로도 튼튼하게 만들어져 뛰어난 안전성도 어필했죠. 이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게 떠오르네요.
동급 대비 부족한 편의 장비와 좁은 공간, 힘 딸리는 파워트레인으로 대박을 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중형차 시장 속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확보해 쉐보레 브랜드가 안착하는 데 큰 힘이 됐죠. 그 사이 국내 중형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경쟁사에서는 차세대 소나타와 K5를 선보이면서 판매량이 더욱 견고해졌고, 르노 삼성 조스바 SM5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상품성을 끌어올린 플래티넘과 노바를 투입해 시장 3위를 지키고 있었죠. 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8세대 말리부는 오너들이 입소문과 소소한 상품성 개선에도 불구 강력해진 경쟁차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판매량 역시 토스카의 뼈아픈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옅어질 무렵 말리부의 고향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015년 뉴욕 모터쇼에 등장한 9세대 올류 말리부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고, 약간의 뜸을 들인 뒤 이듬해인 2016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됐죠. 외관은 이전 세대를 떠올리기 힘들 만큼 파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쉐보레 로고만 없으면 아예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단단하고 무게감 있지만 투박함이 함께 묻어났던 전작과 달리 날카롭게 빚은 그릴과 램프로 인상이 한층 스포티해졌고, 여기에 잘 다려진 정장 바지의 칼주름처럼 철판에 힘을 준 것은 전작의 견고함과 강인함을 이어주는 디테일이었죠. 낮게 깔린 헤드램프와 그릴, 역방향으로 꺾인 LED 데이라이트가 개슴츠레한 인상으로 보이기도 해 매기부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는데, 그땐 이게 나올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달라진 분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건 측면이었습니다. 무려 그랜저보다 긴 늘씬한 전장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매끈하게 떨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은 유려함마저 느껴졌어요. 넉넉한 휠하우스는 여전해서 하위 트림 모델들도 여전히 볼품없어 보였지만 19인치 거대한 메탈릭 휠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엄청났습니다. 중간 등급부터 이 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 비율도 높아서 길에 굴러다니는 말리부 볼 때마다 눈이 즐거웠죠. 후면부에 치켜 올라간 트렁크 끝단은 스포일러 역할을 겸했고, 트렌드였던 내립형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의 테일램프에는 면발광을 더해 고급감도 챙겼죠. 두툼한 덩어리감으로 존재감을 어필했던 전작과 달리 모든 면이 얄쌍해졌는데, 무게감을 덜어내면서도 가로선을 강조한 디자인,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을 낮게 가져가면서 이를 보완한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전폭은 경쟁차 중 가장 좁은데 수치에 비해 훨씬 넓어 보이는 것만 봐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램프 디자인 덕분인지 오히려 뒷모습만 보면 LF 소나타보다 더 소나타 후속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YF 소나타가 등장했을 당시 일본 업체들이 파격적인 디자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디자인 전략에 큰 영향을 받은 적이 있죠. 놀랍게도 사실인데 올류 말리부 역시 이 소나타 쇼크의 영향이 일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후륜 로어암이 횡하니 보이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듀얼 머플러 팁이 포함되는 2.0L 모델은 사정이 낮지만 대부분은 1.5L 모델이라 마치 반바지를 입은 듯 드러나 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까맣게 칠해놨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 은색이라 밤에 보면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이런 거 말씀드리면 이제 말리부 볼 때마다 이것만 생각나실 텐데. 든든하지만 동시에 갑갑 패턴 실내도 신형으로 오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탑승객을 둥글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과 좌우 대칭이 돋보이는 것은 전작과 동일했지만,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상단에 배치해 전체적인 대시보드 높이를 낮추면서 개방감이 돋보였고, 안 그래도 넓어진 공간이 더 확실하게 체감됐어요. 여기에 대부분의 선과 면을 날카롭게 처리해 외관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실내에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전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앰비언트 라이트와 투톤으로 처리한 대시보드, 폭넓게 두른 가죽 마감으로 입체감과 고급감을 챙긴 부분도 좋았죠. 센터 페시아를 꽉 채우던 버튼들은 상당수 8인치 터치 스크린 안으로 통합되면서 한결 말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상등 버튼의 위치가 가장 반가웠어요. 분위기에 맞춰 단정해진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LCD 정보창의 크기를 키워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했고, 날렵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도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각종 기능을 조작하기 편리했습니다. 이 열선 스티어링 위치 참 사랑스럽죠. 다만 멤브레인 방식의 버튼 질감은 좀 안 좋은 편인데, 중학생 때 쓰던 저렴이 MP3 플레이어의 그런 재질이에요. 딱히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이걸 대형급 모델에도 쓰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구린 성능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도 중저음이 돋보이는 9개 스피커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대신 달려졌고, 개선된 마이링크 시스템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면서 불만은 크지 않았습니다.
또 가장 낮은 트림의 오디오 유닛을 제공하는 경쟁차와 달리 7인치 마이링크 터치 스크린을 기본 사양으로 갖춘 것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죠. 떼다가 탁구 쳐도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앞좌석 통풍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자동 긴급 제동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등 경쟁차에 밀리지 않는 편의 및 주행 안전 사양을 만재해 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또 전장은 길지만 실내 공간은 가장 작아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전작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크게 키운 차체로 넉넉한 거주성을 제공하면서 더 이상 옵션과 공간 때문에 말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눈에 띄게 넓어진 뒷좌석 공간은 소나타 못지 않았죠. 하지만 쉐보레답게 나사 하나 풀린 구석은 여전했습니다. 누르면 주황색으로 빛나는 통풍 시트 버튼이 마치 따뜻한 바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애교였고, 수직으로 꽂아넣는 방식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는 의도대로 주행 중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공간이 협소해 케이스를 끼우거나 덩치가 큰 스마트폰들은 넣는 것조차 힘들었죠. 또 쾌적해진 뒷좌석이 열선을 빼놓은 채 출시하거나 좌우에서 상하로 바뀌었을 뿐인 엄지 버튼, 패들 시프트 같은 게 생겼길래 좋아했는데 이거 그냥 오디오 조작 버튼이더라고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꾸준히 챙기지만 오토 홀드는 끝끝내 안 넣는 등 이쯤 되면 즐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파격적인 변화는 파워트레인에도 이어졌습니다. 1.5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와 강력한 성능의 2.0 가솔린 터보 두 가지로만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주력인 1.5리터 엔진은 준중형차인 아반떼보다 낮은 배기량이었지만 터보를 추가해 경쟁 모델의 자연흡기 2.0리터 엔진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준수한 연비는 물론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법에도 유리해 성능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다운사이징이었어요. 앞서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역시 1.6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0 미만의 중형 세단을 구매하는 것이 마냥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올륨 알리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력 트림을 과감하게 다운사이징해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인 모델이었죠. 토스카 때도 그렇고 은근히 앞서 나가는 구석이 있는 회사예요. 2.0리터 터보 엔진은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과 공용하는 사양으로 전륜구동 중형차에 맞게 출력을 낮추긴 했지만 평소에는 부드러운 패밀리카로 가끔은 운전에 즐거움을 줄 만큼 호쾌한 동력 성능을 선사했습니다. 북미형의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보령산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논란이 일긴 했지만 다행히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이전만큼 혹평일색은 아니었죠. 스포티해진 외모와는 반대로 주행 감각은 부드러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듬직한 외관만큼이나 탄탄한 하체로 호평받은 말리부였지만 승차감까지 탄탄했던 건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었죠. 올류 말리부는 주행 성능과 승차감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을 찾아 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했습니다. 확실히 구형보다 말랑해졌고 가끔은 출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장만 못하다 하고 평가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소비자들의 성향과 가족과 손님을 모시는 이 차의 역할을 생각하면 분명 옳은 방향이었어요. 또 확 커진 차체에도 불구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차 중량은 오히려 경쟁차 중 가장 가벼운 것은 GM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한편 1.5리터 모델에만 들어간 ISG 시스템은 조금 에러였습니다. 정체 중 공회전을 막아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막고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취지는 좋은 장치지만 오너들도 언제 기능하는지 모를 정도로 미스테리한 작동 조건을 갖고 있는 데다 이 기능을 끄고 싶어도 버튼조차 없어 아예 비활성화시키는 분들도 있죠. 또 아무리 가솔린이어도 우렁찬 엔진음을 가진 차들은 오히려 작동하는 게 거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2017년식 모델부터 뒷좌석 열선이 추가되고 전용 알루미늄 휠과 검게 칠한 보타이 엠블럼, 전용 데칼을 더해 외관을 스포티하게 꾸민 퍼펙트 블랙 트림을 추가해 주 구매층인 젊은 남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이 모델이 함께 추가됐는데 찾게나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연식 변경 후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식 출시되어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연흡기 1.8리터의 비교적 작은 엔진이 탑재됐지만 고성능 전기 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출력 182마력, 합산 토크 38.3kg 포스미터의 힘을 발휘했고, 주력 모델인 1.5 터보를 능가하는 시원스러운 성능과 리터당 17.1km라는 준수한 연비를 선사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하이브리드인데다 든든한 상품성까지 갖췄는데도 아무도 이 차의 존재를 모르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부의 2종 저공해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이브리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데요.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충족했지만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2회 기준 중 2가지 이상 불합격되면서 제2종 저공해차 인증을 받지 못했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입 시 세제 혜택이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버린 말리부의 반쪽짜리 하이브리드는 앞서 출시된 알페온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 E 어시스트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 극소수만 판매되었고 소수의 오너들만 만족하며 타는 차가 됐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티내고 싶어 안달이었던 소나타 K5와 달리 소심하게 붙은 H 배지를 제외하면 일반 가솔린 모델과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팔린 차들마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올류 말리부는 사전계약 첫날에만 2,000여 대를 판매했고 출시 다음 달인 2016년 6월 한 달에만 6,300여 대를 판매해 K5를 누르고 중형차 3위로 올라서면서 출시와 동시에 소나타를 위협하는 중형 세단의 세강자로 자리매긴 했죠. 뜸들이는 사이에 먼저 치고 나온 르노 삼성의 야심작 SM6에게 판매량 일부를 빼앗긴 것과 가솔린 모델만 판매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음에도 가격이 전작보다 낮아진 점이 판매량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SM6가 승차감 논란으로 주춤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한편 엔진 경고 등을 동반하는 엔진 출력 저하 문제, 정차 후 출발할 때 후륜에서 뚝뚝 소음이 발생하는 리어너클 고착, 후면 보조제동 등의 플라스틱 체결 부위가 벌어져 천장과 트렁크에 물이 스며들거나 듀얼 에어컨의 보조석 온도 센서가 고장나 한겨울에도 소중한 연인에게 냉풍을 쏘는 등의 번거로운 장고장이 있다고 하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정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내관 디자인을 변경하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더 뉴 말리부가 출시됐습니다. 앞서 출시된 넥스트 스파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스파크와 마찬가지로 코에 필러를 막 새로운 패밀리 룩을 적용하면서 소나타보다 한 발 앞서 맥이라는 놀림을 받았던 직전 모델에 비해 한층 날렵한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전면부는 더욱 커진 듀얼 포트 그릴로 존재감을 강조했고 LED 헤드램프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더하면서 소위 요즘 차답게 느껴졌죠. 애매하게 꺾인 기역자 주간주행 등도 범퍼로 밀려난 방향지시 등과 함께 날카롭게 다듬어 전면부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측면과 후면은 변화가 미미했는데요. 대구경 알루미늄 휠은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썼고 변화된 외관에 발맞춰 하위 트림의 16인치, 17인치 휠을 좀 더 스포티하게 다듬었죠. 화살촉 모양의 LED 리어램프에서는 변화에 대한 디자이너의 부담감이 엿보였습니다. 낮에 보면 하위 트림에 쓴 기존 것보다 되려 조잡스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2.0L 모델은 듀얼 머플러 팁의 크기를 키워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민망하리 많이 드러나 있는 후륜 로어암은 그대로였어요. 전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의 디자인이 워낙 수려했기 때문에 아쉬움 또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매가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 보이듯 직전 모델에 중후하지만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기도 했던 인상을 지워내고 훨씬 여유 넘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주요 고객으로 자리 잡은 젊은 소비자의 입맛이 확실히 많이 반영된 느낌이었죠. 실내의 변화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운전자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선해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사한 크림 베이지 내장을 추가해 신선함을 더하기도 했어요.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날로그 타코미터, 수온계를 배치했는데 3개의 링으로 구성된 형태가 묘하게 캐딜락을 연상케 했습니다. 시인성이 뛰어났고 장거리 운행 시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투어링 모드를 제공하는 점도 좋았어요. 엑셀로 만든 듯한 그래픽과 폰트는 여전했지만요. 또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직전 모델보다 훨씬 쓸만해졌습니다. 직관적인 UI와 반응 속도,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개선됐고 특히 순정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밖에 말 그대로 차선 이탈만 막아주는 수준에 그쳤던 직전 모델의 주행 보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차로를 유지해주는 등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도 보강됐습니다. 다른 건 없네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보닛 아래에 있었습니다. 앞서 주력을 1.5L 터보로 설정하면서 다운사이징의 재미를 봤던 말리부는 배기량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이번에는 배기량과 실린더 개수까지 모두 줄인 1.35L 터보 엔진을 올렸어요. 아무리 다운사이징이 대세긴 하지만 중형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금단의 영역 3기통이라는 극한의 다운사이징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경쟁차의 자연흡기 2.0L 엔진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아닌 무단 변속기가 매칭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돋보였어요.
직전 모델 1.5L와 마찬가지로 3종 저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능과 경제성 모두 만족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3기통 엔진 특유의 투박한 소음과 진동, 쥐어짜는 듯한 음색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또 엔진은 작아졌지만 가격까지 작아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퍼포먼스의 2.0L 가솔린 터보 모델은 파워트레인의 변화 없이 그대로 올라왔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디젤 모델이 부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운사이징 장인답게 올란도와 이코넉스에 올라간 1.6L 디젤 엔진을 올렸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은 힘을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무게가 가벼워 몸놀림이 훨씬 경쾌했죠. 연비 역시 준수했기 때문에 중장거리 운행이 잦은 오너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구성이었지만, 그 사이 디젤 모델 자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고, 가격 역시 가솔린 모델에 비해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전작처럼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모델도 조용히 추가됐는데 다행히 2종 저공해 인증을 받았지만 하이브리드 보조금 혜택이 크게 줄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진 못했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차로 남았습니다. 결국 2021년 연식 변경을 통해 라인업을 축소하면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디젤과 함께 단종됐어요. 2021년형 모델부터 퍼펙트 블랙에 이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트림을 신설해 색깔 마케팅을 이어갔고, 꿋꿋이 유지해오던 엄지 버튼의 기어 레버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마침내 그립 상단에서 탈출해 킹맨으로 왔습니다. 아니, 엄지로 누르는 건 똑같잖아. 9세대 말리부는 미국 차만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보편적인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8세대 모델부터 쌓아온 출중한 기본기, 안전한 차라는 이미지를 무기로 젊은 남성 소비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쟁차의 포화 속에서도 준수한 판매량을 이어갔죠. 다운사이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놓은 것에서도 그 의미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세단 시장 자체가 크로스오버 시장에 밀려 볼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형 세단 판매량이 예전만 못해졌어요. 시장 1위 현대차만 보더라도 넉넉해진 아반떼로 가거나 아예 고급스러운 그랜저를 선택하면서 소나타가 찬밥 신세가 돼버렸죠. 말리부 역시 2019년 수백 대권으로 떨어진 이후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리부가 올해를 끝으로 후속 없이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앞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크루즈와 올란도를 단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메인 팩토리인 부평 2공장을 올해 중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단종설에 기름을 부었어요. 부평 공장에서 새로운 중형 전기차를 생산해 말리부의 포지션을 대체한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쉐보레 대표 중형차 말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소나타도 시대의 파도에 떠밀려 아이오닉 라인업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폭스바겐도 세단형 전기차 ID.7으로 파사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 개인적으로 좋아라 하는 세단 시장이 금방이라도 막을 내릴 것만 같아 아쉽게만 느껴지네요. 한국 중형 세단의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쉐보레 로고를 단 새로운 중형 세단을 우린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코넉스 나온 거 보니까 아예 차 팔 생각이 없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